이미 AI가 인간의 지능이나 기본적인 추론, 고차원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고 앞서가는 사례들이 탄생하고 있죠. 일상의 영역에서 혹은 기업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금융의 투자 의사결정 영역에서 AI의 능력치를 받아서 서비스화되는 순간이 저는 수년 내에 나타나고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2040년대 전 세계 80%의 직업이 AI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과격한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2, 3년 내에 많은 부분이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혹은 새로운 혁신을 맞이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AI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AI 기술,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상태인가요? 사실 AI 기술의 진화 과정을 소개하는 여러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AI가 발표한 5단계 진화 과정을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3단계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1단계는 챗봇, 즉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AI 수준. 그리고 2010년대에 챗봇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다양한 영역의 기능적 소통이나 감정적 소통들을 AI화하는 시도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바로 1단계가 이미 2010년대 구현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2단계는 리즈너 레벨, 우리 추론가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AI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제약업계라든지 기초과학 영역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풀지 못한 숙제들을 AI가 푸는 고도화된 사고를 하는 레벨이 이 레벨 2입니다. 지금 현재 AI 수준은 지금 1, 2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레벨 3를 향해 가고 있다. 실제로 이제 레벨 3가 구현이 되면요, 우리 일상에서 소통이 되고 똑똑한 문제를 해결하는 AI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의사결정이나 행위까지도 AI가 대신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얘가 골라서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선별을 해주고 최종적인 행위까지 해주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는 상당한 또 쓰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섹터에 나의 어떤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그리고 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기업들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매수 매도 의사 결정까지도 AI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이런 중요한 행위들을 AI가 해주는 레벨, 바로 AI 에이전트 레벨이 앞으로 세상을 무궁무진하게 바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1, 2년 내에 AI 에이전트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실제로 구글의 제미나이에는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전트 기능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질문하거나 요구하시면은 AI가 연결된 플랫폼, 예를 들어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영화 예매 사이트라든지 식당 사이트라든지 그렇게 연동돼서 거기 마지막 예약 결제 행위까지 AI가 대신해 주거든요. 이게 이제 막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간보다 더 고차원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AI들을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까요? 이미 이거는 예견되어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충분히 기정사실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AI의 인간을 넘어서는 지점을 얘기할 때 AGI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지시해도 얘가 나보다 그 이상으로 해내는 그 수준을 AGI라고 얘기합니다. 업계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2030년대 AGI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불과 5년 남았죠. 그리고 요즘은 AGI 다음 것까지 논의가 되더라고요. ASI라고 해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우리말로 하자면은 초지능이죠. 초지능 시대의 AI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우리가 최초의 AI에게 부여된 목적이 있죠. 요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알아서 습득하고 내가 필요한 목적들을 알아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가학습을 하는 거예요. 소위 자가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인간의 개별 지시들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의 윤리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이 부각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아마 다양하게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나 초지능 AI 시대에는 정말 인간과 공존하는 AI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보완들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설명 가능한 AI라든지 혹은 AI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혹은 또 유럽의 경우에는 AI 기본법을 통해서 정말 AI가 함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금지 영역과 AI를 적용했을 때 이런 어떤 엄격한 룰을 따라야 한다라는 영역과 일반적으로 AI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이걸 단계적으로 구분해가지고요. AI 위험성을 지금 이 법적 제도적 틀 안에 지금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SI로 가기 위한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느 부분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미 AI가 인간의 지능이나 기본적인 추론, 이런 고차원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고 앞서가는 사례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의 알파 시리즈 기술들이 해당되는데요. 알파 폴드라는 기술은 인간 역사상 우리가 이제 단백질 구조 연구를 지난 50년, 100년 동안 열심히 학자들이 해왔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접힌 문제라든지 또 단백질의 구조화의 문제들을 너무나 손쉽게 해결해 버렸어요. 작년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이 알파폴드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연구소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과 또 한 연구원 수상을 수여를 하게 된 이것의 이제 계기가 됐죠. 알파폴드 기술은 바로 우리가 단백질 구조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일대 혁신을 가져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가 드디어 이제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보 물질 발굴이라는 과정을 AI가 들어와서 더 손쉽게, 더 효과적으로 해냅니다. 바로 인간을 이미 넘어선 이 지점들이 이미 이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죠. 또 알파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알파고로 알려져 있죠. 바둑을 두고 체스를 두고 이런 인간의 여러 게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능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시어리라고 하죠. 여러 복잡한 구조화된 문제들을 푸는데도 지금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소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과학에서 정말 복잡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이 대기 상황의 변화들을 데이터로 수집해서 이걸 분석하고 이것을 예측하는데 이미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죠. 알파 텐서라고 하는 기술은요, 또 정말 이 수학 분야에 여러 난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행렬 곱셈 계산 문제, 수학자들이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열심히 볼 때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걸 또 너무나 손쉽게 풀어버려요. 이렇듯이 대부분 이제 기초과학이나 이런 의학, 제약, 정말 우리 연구개발 깊이가 필요한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이나 추론 능력을 넘어서는 AI들이 속속 탄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겠죠. 이런 아주 특화된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혹은 기업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금융의 투자 의사결정 영역에서 이렇게 일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AI의 능력치를 받아서 서비스화되는 순간이 저는 수년 내에 나타나고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이미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이런 성능은 시작됐다. 이것이 이제 확산으로 가는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AI 개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AI 개발에서 중요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윤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쓰고 계신 챗GPT나 제미나이도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또 특정 문화나 특정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편향성이 존재했거나 혹은 알고리즘적 편향성이 작동한 것이죠. 데이터는 균형적이고 제대로 잘 갖춰졌는데 이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향적인 시선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AI가 점점 더 중요한 어떤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도들이 확대될수록 이 AI의 편향성이라든지 선입견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과 활용 과정에서의 이런 정합성이라든지 데이터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잘 확보하는 것, 이 AI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고 실제로 지금 업계에도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인데요. 아마 일반인 분들은 잘 요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데, 여러분 챗GPT만 쓰실 때도 상당한 에너지가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챗GPT가 정말 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추론하고 연산하는 과정에서 전기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이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또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고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또 식히기 위한 냉각수도 이제 수력이라는 이제 물 자원이 상당히 또 필요를 하거든요. 대충 추산을 해보면은 여러분 챗GPT에 질문 한 50개를 하면은 물 500ml가 실제로 소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술업계에 필요한 노력은 이 같은 성능을 발휘하더라도 이걸 좀 소형화하고
추론이나 영상 과정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는 방향들에 대한 솔루션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우리 인류는 계속 뭔가를 자원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앞선 질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AI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AI는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데이터 학습 과정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소위 블랙박스라고 하죠. 얘가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했는지, 답을 낸데 어떤 추론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금융업이라든지 의사결정 혹은 또 국가의 중차대한 일에 AI가 활용됐다 할 경우에 얘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과를 냈지? 이것의 어떤 영향력은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업계에서는 AI의 추론 연산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 분야에서는 설명 가능한 A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고는 있으나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규모가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상업적으로 투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혹은 또 학계에서 또 혹은 전 세계 산업적으로 이 설명 가능한 투명한 AI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나 법 제도적인 측면들 우리가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기업이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내 업무가 어떻게 바뀔까,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저는 가장 큰 AI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AI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주로 창작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마케팅, 디자인, 혹은 설계, 혹은 소설가, 예술가 이런 영역들은요. 의외로 기술이랑 좀 거리가 멀던 영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가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예요. 예를 들면 디자인 업무 하시는 분들 요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기존에 쓰시던 툴에 AI 기능들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내가 디자인을 A부터 Z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는 뭘 하느냐? 이 AI한테 내 디자인의 어떤 구상을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토샵 쓰시는 한 디자이너가 작업하시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펜 같은 거. 이걸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가지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글로 설명을 해요.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죠.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은 내가 그려놓은 밑그림에 따라 뒤에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AI가 채워줘요. 그래서 완성을 합니다. 색깔을 입히는 거 너무나 자동화된 툴들이 이것을 다 수행을 해주죠. 결국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난 10년간 실무 경력 쌓아온 것의 많은 부분이 AI에게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는 셈이죠. 이들은 상당히 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 역할이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직업에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이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일자리를 걱정해야 될 것은 AI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다른 인간에게 뺏기는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내 디자인 업계에서, 마케팅 업계에서 분명히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역할들은 작든 크든 살아남을 겁니다. 결국 AI를 남보다 조금 더 잘 쓰고 AI와 잘 소통하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노력과 노하우들이 결국은 내 업무와 직업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AI와 공존하는 이런 업무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결국 질문 주셨듯이 이게 이제 여러 창작을 주로 하는 업무들부터 이제 직업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충격적인 예측들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골드만삭스는 2030년경에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혹은 맥킨지는 2040년대 전 세계 80%의 직업이 AI의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 과격한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케팅, 디자인 이런 창작을 주로 한 업무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저는 그 어떤 직업도 예외는 없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변화는 저는 사회 구조적 변화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직업적, 업무적 변화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확산이 되면요.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나? AI 에이전트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럼 내 역할은 AI 에이전트에게 잘 지시하고 감독하고 얘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비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혹은 또 내가 추가할 아이디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는 역할이 될 거예요. 인간은 감독자이자 검토자 역할이 될 것이다. 혹은 기획자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이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 같아요. 내 직업, 내 일은 AI와 공존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일주일에 주 5일을 업무에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 4일, 주 3일도 가능한 거예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그럼 많은 분들은 또 다른 또 제2의, 제3의 직업을 가지시겠죠. 혹은 일부는 내가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적당한 돈을 벌면서 나머지 시간은 여가, 취미 활동을 한다. 이런 어떤 삶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법 제도나 혹은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또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본소득에 대한 또 논의도 전개가 되고 있다. 한 축에서는. 이 AI 때문에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가 볼 것이냐. 많은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은 결국 이 노동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간 구성원들이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AI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I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나 특정 그룹이 우리 사회에 여러 피해를 보거나 일자리를 뺏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 계층들에 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AI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샘 알트먼의 컴퓨팅 소득이라든지 혹은 또 빌 게이츠의 로보택스라든지 이런 논의가 저는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고, 결국은 AI 시대에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 펼쳐가면서도 소득 구조나 이런 부의 논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부분들을 또 옮기고, 이런 어떤 과정들의 사회 저번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자율성으로 인한 통제 불가능성, 딥페이크, 가짜 뉴스, 거짓 정보 등 AI 기술 발전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나타나고 있는 AI의 부작용하면 대표적으로 딥페이크죠. 근데 재밌는 것은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업계 용어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레딧이라고 하는 이 개발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플랫폼에 어떤 이용자가 그 영상 합성하는 프로그램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K-팝 스타도 합성하고 할리우드 스타도 합성해가지고 막 재미있는 영상이나 짤을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막 한 거예요. 이게 막 이슈가 됐고, 알고 봤더니 이 프로그램 만들어 올린 그 사용자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였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딥페이크로 알려진 거거든요. 그 용어의 탄생조차도 시장에서 일어났다. 결국은 사용자들의 문제죠. 이것의 기술의 어떤 이게 비정적 기술이다, 긍정적 기술이다. 이걸 논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욕망을 담되 이게 질서나 사회 법 제도를 해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 엄격한 법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제재를 가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말 다양한 일단 부작용들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딥러닝 AI 업계 대부로 알려져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아주 이제 우리 사회를 향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와 같이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 속도나 혹은 자본 권력이 주도하는 이 AI 기술 방향으로 봤을 때 정말 통제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AI 업계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이런 경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AGI 다음에 ASI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통제 불가능한 AI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인간의 욕망이 담기겠죠. 소위 권력이 담기겠죠. 자본이 담기겠죠. 그들의 소수의 의도대로 이 기술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AI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서에 대한 논의를 저는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결국 기술은 이미 지금 그 시간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준비가 안 됐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기술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는데, 현재 거대 기업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산업혁명 이후로 쭉
보면은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들이 20년 주기로, 50년 주기로, 100년 주기로 한 번씩 이 흐름이 바뀌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만 딱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초반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 초반을 주도했던 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도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 시대에 AI 시대에 갑자기 떠오르는 급부상하는 기업들이 뭐냐? 그리고 이들은 이전 기업들의 뭐를 대체하고 있느냐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챗GPT 있죠. 사실 챗GPT가 탄생한 이후에 구글 검색 엔진의 검색량이 매일 20%씩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검색 엔진 기존 검색 엔진에 물어볼 것을 AI한테 물어본다는 그것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뒤늦게 구글도 이 검색 엔진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많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이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 AI 시대에 떠오른 기업들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재밌는 게 직원 숫자가 채 500명이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의 지금 평가액이 한 3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소기업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 이 기업 평가액 3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과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클로드라는 서비스로 잘 알려진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역시나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 AI 엔진들을 계속 혁신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이 기업도 직원 조직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직원 숫자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은 무려 기업 평가 금액이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작은 단위의 기업들, AI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과 오픈소스 기반으로 상당한 기존 기업 업종에 대체하는 성능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AI 시대에 다른 업을 바꿔야 될 특성을 이미 그들이 스스로 실현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지난 30년간, 40년간 디지털 시대의 초기를 주름잡았던 기업들의 일부 기업들은 도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기존 기업들에서 좀 변신하는 기업들은 또 살아남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대체의 어떤 기간들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앞서 제가 우려되는 상황들은 다 대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 희망적인 기술의 활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의 중요한 의사결정, 업무의 중요한 활동들을 이 AI 에이전트들이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고차원의 판단과 최종 의사결정,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을 AI에게 많이 의존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노동의 관점에 대한 변화도 있고 내 업무상의 혁신들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2, 3년 내에 많은 부분이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혹은 새로운 혁신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AI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몇 년 전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화두로 던지면서 상당히 유행하는 용어인데요. AI가 몸의 형태를 갖는 거예요. 즉 로봇과 AI가 결합하는 거죠.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영역이 바로 이 피지컬 AI가 구현된 하나의 형태인 거죠. 결국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정교한 동작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을 가지고 인간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인간이 하는 이제 고차원의 어떤 사고 활동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결국 로봇의 쓰임새가 늘어나겠죠. 단순히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나의 가사일을 도와주는 로봇, 일상에서 내 비서가 되는 로봇, 나의 운동 코치가 되는 로봇, 혹은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께 말상대가 되어주는 로봇. 우리가 과거 몇 년 전에 등장했던 AI 스피커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몸의 형태와 인간의 형상을 한 정말 능력까지 갖춘 로봇들이 탄생할 수 있다. 불과 2, 3년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결국 AI가 만들 변화 중에 단기간에 일어날 변화는 이 두 가지 에이전트 분야와 이 피지컬 AI 분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